그래,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꿈에 네가 보이는데 안 좋아 보여서. 너는 요즘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직도 그렇게 네 중심이야? 넌 내게 재앙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데? 착각하지 마.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그랬다면 진작 솔직하게 말하고 나를 정리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미수, 한경화. 냉장고 문을 열고 며칠 전 로스팅해 둔 커피를 꺼낸다. 수동 분쇄기에 한 잔만큼의 커피 원두를 넣고 손잡이를 돌린다. 다그르르 소리를 내며 커피콩이 잘게 부서진다. 다그르르, 그 소리 때문일까? 어젯밤 꿈이 생각난다. 미수는 연신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웃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미수는 웃었다. 나는 손을 뻗어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손을 뻗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미수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미수를 찾아 헤매다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자마자 든 생각은 이제 미수를 만나야겠다는 것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아직도 내 꿈에는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미수가 찾아온다. 미수의 전화번호는 휴대폰 단축번호 0에 저장되어 있다. 나는 한 번씩 그 번호를 눌러본다. 미수는 아주 가끔 못 이긴 듯 전화를 받더니 어느 때부턴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명치깨가 아릿해진다. 끓인 물을 드리퍼에 붓는다. 뜨거운 물을 먹은 커피가 둥글게 부풀어 오르며 진한 향을 내뿜는다. 나는 드립포트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검은 물을 보며 습관적으로 미수의 번호를 누른다. 역시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탁자 위에 던져놓고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간다. 미수는 며칠 전에도 꿈에 나타났다.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손짓해 불렀다. 나는 망설이면서도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미수는 내게 손을 뻗었다. 나의 어깨를 쓰다듬는 그녀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얼굴도 푸르스름해서 마치 귀신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져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나자 창으로 들어온 달빛이 물속처럼 푸르스름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미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오래 건너갔지만 결국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남겼다. 잠시 후 뜻밖에도 답장이 왔다. 자신에게 해결할 일이 있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내 미수에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수많은 차들이 붉은 꼬리를 매달고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다. 내 마음도 어느새 그 길을 달리기 시작한다. 미수에게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다. 가방에 옷 몇 벌을 집어넣고는 메모를 썼다. 우리 이만 헤어져요. 내가 한 말은 그뿐이었다. 나는 메모 옆에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남편과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악몽을 꿀 때마다 미수에게 가야 한다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 남편을 속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다. 며칠 전 새벽 잠에서 깨어난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당신과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날카로웠고 지금도 이따금 생각난다. 다시는 그런 전율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해버렸다. 느닷없는 고백에 남편은 힘껏 나의 따귀를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를 창밖으로 밀어버리려 했다. 그의 눈은 모멸과 경멸감으로 번뜩였다. 나는 그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그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 내 운명을 삼켜버렸어. 당신에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더는 나 자신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르며 나를 방구석에 처박고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날이 환하게 밝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줄곧 늪에 빠져 있었다. 남편과의 잠자리 뒤에는 갈증을 느꼈다. 그럴 땐 가끔씩 남편 몰래 차를 타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저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대학가 앞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은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열렸다. 사방은 어둡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를 노리는 낯선 이의 뜨거운 눈들이 곳곳에서 번뜩였다. 요란한 음악 소리에 몸을 흔들며 여자 바텐더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칵테일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나는 낯선 이와 쾌락에 빠졌다. 우리는 굶주린 짐승들처럼 달려들어 육구만을 쳐봤다. 그 순간에도 나는 미수를 떠올렸다. 나는 언제나 미수만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래된 기억이 바람에 넘어간 책갈피의 어느 페이지처럼 불쑥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부둣길에서 신호에 걸려있을 때다. 중학생인 나와 미수도 붉은 신호에 걸려 서 있다. 미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다. 그때 미수는 영어 배우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미수의 가방 속에는 두꺼운 영어 문제집과 영어 사전이 들어있다. 미수는 영어 단어며 문법들을 책을 통해서 익히기를 좋아했다. 한 번씩 가방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그녀는 가방을 저만치 툭 던져놓고는 천천히 걸어서 가방까지 간다. 그래봐야 두서너 걸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방을 주워들고 다시 걷는다.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보이던 미수의 행동을 따라해보니 나쁘지 않다. 우리는 각자 던졌던 가방을 주워들고는 서로를 마주보고 한참 깔깔대다가 다시 걷는다. 어떨 땐 가방을 강둑 아래로 던지기도 한다. 미수가 먼저 내려간다. 내가 위에서 손을 잡아주며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준다. 내가 내려갈 때는 먼저 내려간 미수가 밑에서 나를 잡고 도와준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는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간혹 꽃들도 피어있다. 나는 한참 걷다가 내 허리만큼 오는 명아주 앞에 멈춰서 잎을 가리킨다. 이것 봐! 잎이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어. 명아주는 온몸을 가을로 물들이고 있다.
명아주 잎을 하나 떼내어 미수에게 건넨다. 미수는 명아주 잎을 받아들고는 신기한 듯 바라본다. 엔주야. 미수는 갑자기 나를 부른다. 내가 돌아보자 미수가 내게로 다가와 명아주 잎을 허공에 날리더니 내 귓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앞서 걷는다. 나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 기분이 묘하다. 미수의 뒤를 말없이 따라 걷는다. 마침내 강변이 끝나고 우리는 강둑으로 다시 올라선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올라간다. 미수가 뒤에서 나를 받쳐준다. 미수의 손이 내 몸에 닿는 느낌이 좀 전과 다르다. 두 손으로 엉덩이를 받칠 때 나는 그만 발을 헛디딜 뻔한다. 알 수 없는 떨림에 나는 약간 어지럽다. 미수가 올라올 때 내미는 내 손이 약간 떨리는 듯했다. 미수가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둘이었다. 자동차는 거가대교 입구까지 달렸다. 미수가 근무하는 중학교까지는 아직도 30여 분을 더 달려야 한다. 학교 이름만 알았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차를 몬다. 생각보다 일찍 거제도에 도착했다. 미수를 바로 만나러 가기보다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다. 미수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어차피 시간은 넉넉했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커피를 받아들고는 점원에게 근처 가볼 만한 곳을 물었다. 점원은 이룬면에 간다는 이야기에 와현 해수욕장을 추천했다. 와현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차에서 내려 바닷가를 걷는다.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햇살이 따뜻해 그런대로 걸을만 했다. 해변에 앉아있자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푸들인 듯하지만 알아볼 수 없게 구지레한 모습을 한 녀석이다. 녀석은 그 몸으로 내 주변을 맴돈다. 가만히 보니 다리가 아픈지 약간 절뚝거리고 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눈은 퀭하고 갈색 털은 수세미처럼 엉켜 있다. 문득 녀석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 안아 올리려 하자 녀석은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니 달아난다. 녀석의 뒷모습을 쫓는데 모래 언덕 위에 또 다른 강아지가 서 있다. 두 녀석은 아마도 친구인 것 같다. 그 옛날 미수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늘 어울려 다니는 모양이다. 두 녀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려간다. 불현듯 강아지들에게도 우정이나 사랑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럴까? 나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했다. 누나가 먼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서 자리를 잡아야 남동생도 잘 풀린다며 결혼을 서둘렀다.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알고 보니 미수의 같은 과 선배였다. 그는 내가 미수내과로 매일이다시피 찾아갔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 우정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내가 학교에 나타나면 친구들은 미수가 있는 쪽을 알려주곤 했다. 나는 미수가 같은 과 친구들과 특별한 친분을 만드는 걸 원치 않았다. 그 무리들 속에서 미수만을 빼내오면 됐다. 남편은 미수내과로 찾아오는 날을 눈여겨보았다는 말을 했다. 미수에게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며 선본 첫날부터 남편은 오래 알던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남편의 적극적인 성격과 부모님의 조급함으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미수도 없이 나는 결혼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수는 서울로 전학을 갔다. 나는 미수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다. 편지는 목련이 피기 시작한 4월이 돼서야 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에는 이따금씩 우리 둘만의 비밀인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비치곤 했다. 미수는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함께 다니자 했다. 나는 미수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미수와 같은 대학에 합격했다. 이젠 더 이상 미수와 헤어지지 않아서 좋았다. 그것이 내겐 가장 큰 기쁨이었다. 미수가 떠나던 날 등나무 아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미수가 꿈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와는 상관없었을 것이다. 아니, 미수란 존재를 까마득히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행복했을까? 알 수 없다. 생각은 끝도 없이 가지를 뻗었다. 나는 더 늦기 전에 학교로 향했다. 다행히 학교는 찾기 쉬웠다. 현관 입구에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초로의 남자와 마주쳤다. 인사를 하고 미수를 찾았다. 초로의 남자는 미수를 찾는다는 말에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반지르르한 천으로 된 빨간 바바리에 허리에는 굵은 벨트를 하고 벨트 안에는 하트 모양 큐빅이 빛나고 있었다. 빨간 손가방에 롱스카프까지. 학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도발적인 차림 때문일까. 기분 나쁜 눈길에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초로의 남자는 영어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사는 선생님이 수업 중이니 기다렸다 만나보라고 했다. 그 남자는 교장이라 써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계단을 올라 3학년 2반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교실 안의 풍경이 보였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선생이 열심히 수업 중이었다. 교실에 앉아있는 여학생은 중학생 시절의 나다. 그때 일이 떠올랐다. 전학 가기 몇 달 전 나와 미수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 공부에 욕심이 많은 미수는 시험 기간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그 친구들과만 놀았다. 그럴 때면 나보고 먼저 집에 가라 했다. 나는 미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같이 공부하고 집에 가면 되지 왜 나를 먼저 집에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남아서 공부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자 미수는 화를 내며 나 때문에 다른 친구를 못 사귄다고 했다. 나는 친구라고는 미수밖에 모르는데 미수는 왜 다른 친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나는 화가 나서 결국 혼자 집으로 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단짝으로 소문난 사이라 친구들은 수군거렸다. 그래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며 화해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던 그날, 나와 미수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마지막 날이자 봄방학을 하는 날이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니 눈발도 같이 끝났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등나무 아래 나는 서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미수와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만나던 곳이다. 하얀 눈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반사된 빛에 나는 좀처럼 운동장을 바라보기 힘들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미수가 엄마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가는 걸 본 참이었다. 전학을 가기 위해서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등나무 아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미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수가 엄마와 함께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과 다르게 나무 뒤로 숨었다. 왠지 나설 수가 없었다. 내 앞을 지나 미수는 엄마와 함께 멀어져 갔다. 나는 등나무를 올려다보고 또 미수가 새기고 간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돌아간 학교는 조용하고 쓸쓸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돌아섰다. 같이 갈래? 깜짝 놀라 돌아보자 언제 왔는지 미수가 내 옆에서 겸연쩍은 듯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래. 나는 뛸 것 같은 기쁨을 가라앉히며 어색하게 웃었다. 눈밭에 빠져 미수의 신발은 다 젖어 있었다. 우리는 같이 걸었다. 미수가 말했다. 너 등나무 아래 서 있는 거 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더라. 나는 얼굴을 붉혔다. 말하는 미수의 얼굴도 붉어졌다. 마지막이라는 생각보다 미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더 좋았다. 미수네 집과 우리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했다. 학교가 끝나면 미수네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갔다. 집에 일찍 가봐야 슈퍼 계산대에서 오는 손님을 상대로 과자며 술 따위를 팔아야 했다. 내가 계산대라도 봐주어야 엄마는 잠깐 쉬면서 어린 동생도 돌보고 저녁 식사 준비며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슈퍼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싫었다. 차라리 미수네로 가서 몰래 훔쳐내온 라면을 끓여 먹거나 숙제를 핑계 삼아 수다를 떨며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음악이 울렸다.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여선생 곁으로 다가갔다. 미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나는 그녀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미수는 여전히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선생은 내가 미수 친구라고 하자 다음 수업이 있다며 황급히 미수가 주말에 서울집에 갔는데 왔는지 모르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파트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나와 미수가 살던 동네처럼 아파트 앞에는 슈퍼가 있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 응답도 없었다. 크게 틀어놓은 음악에 듣지 못한 듯해서 반복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나를 본 미수의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놀라는 기색이 너무나 역력해서 무안할 지경이었다. 은주야, 여길 어떻게... 미수의 눈이 흔들린다. 미수는 앞치마 차림이다. 앞치마에는 기름이 묻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다. 어서 들어와. 오늘 함께 사는 선생님 생일이라 음식 준비 중이었어.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 미수는 맨발로 대문을 닫고는 종종 걸음을 치며 홈시어터에서 나오는 집안 가득한 음악을 종료시킨다. 집안은 난장판이다. 나는 집안을 찬찬히 살폈다. 여자들이 사는 집 치고는 너무 썰렁하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방에는 붙박이장과 더블 침대가 놓여있다. 다른 방이 궁금하다. 일어서서 다른 방을 향해 걸었다. 방문 손잡이를 돌리려는데 미수가 나를 부른다. 은주야, 차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나는 어쩔 수 없이 식탁 의자에 앉는다.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더블 침대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저 방은 누구 방이야? 미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수의 기세에 놀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화가 치밀지만 참았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미수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될 테니까.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이 난리다. 좀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수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식탁에는 동강난 파, 호박, 양파 따위의 야채들이 나뒹굴고 있다. 미수의 방이 어딜까? 설마 저 더블 침대에 다른 사람과 나란히 눕는 건 아니겠지. 머릿속이 복잡하다.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진다. 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얼른 찻잔을 들어올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탁에는 까다만 붉은 새우가 있다. 미수는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불을 켰다. 그러고는 하얀 속살을 반쯤 드러낸 새우를 집어들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미수는 많이 해본 솜씨를 자랑하듯 한 매듭씩 정확히 벗겨냈다. 한꺼풀씩 새우의 하얀 속살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묘한 흥분에 휩싸인다. 새우의 홀딱 벗은 몸은 나의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내 얼굴이 일그러진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학교를 나온 나와 미수는 부산에 잘 오지 않는 눈을 보며 좋아서 풀짝대며 집으로 왔다. 미수는 그날도 자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다. 나는 슈퍼의 뒷문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나는 가방은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는 청바지에 연두색 니트로 갈아입었다. 슈퍼에서 라면 2봉지를 소리나지 않게 살짝 들어올렸다. 나는 오늘도 작전이 성공했다며 신나서 미수네로 갔다. 우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붓고 미수 엄마의 특제김치인 열무김치를 넣어 라면을 끓였다. 긴 열무김치를 자르지 않고 넣는 것이 우리 둘만의 비법 아닌 비법이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다. 분홍 꽃무늬로 도배된 미수의 방은 예쁜 공주님 방 같았다. 우리는 요를 깔고 뜨뜻한 아랫목에 벌러덩 누웠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갔다. 눈꺼풀이 무거워 더는 올릴 힘조차 없어지자 오가던 말도 끊어졌다. 겨울이라 해는 짧아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이 들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에 나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온통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았다. 누군가 다리를 천천히 쓸며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이 내 젖가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수였다. 미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몸속 피는 빠르게 돌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느낌이 나를 설레게 했다. 창문 틈으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한 이사는 정오가 돼서야 끝이 났다. 미수 아빠는 트럭을 타고 미수는 다른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갔다. 동네에 몇몇 친한 사람들이 나와 미수네가 이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워했다. 나는 서울에 가서 꼭 편지하라며 주소를 적은 쪽지를 미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수는 주소를 쥔 주먹을 어색하게 흔들며 떠났다. 아파트에는 여선생 3명이 세를 내어 살고 있었다. 거제도가 외지다 보니 선생님들은 객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축하해주며 외로움을 달래나 보다. 나는 반쯤 마시다만 찻잔을 들고 미수 옆으로 갔다. 미수는 씻어둔 잔파를 가지런히 해 썰기 시작했다. 옆에는 종지에 간장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개수대에 찻잔을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고는 뒤에서 살며시 미수를 안았다. 미수는 놀라 움직이던 손을 멈칫했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미수는 들고 있던 칼을 개수대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부서졌다. 그만해!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당황하자 좀 안 돼 보였는지 미수는 다 됐어, 다 됐어를 연발하며 음식들을 차려놓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얼추 정리가 끝나자 미수는 앞치마를 벗고는 카디건을 걸쳤다. 우리 나가자. 나는 어딜 가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미수는 내가 거제도에 처음 왔으니 점심도 먹고 구경도 시켜주겠다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시간은 3시를 넘고 있었다. 나는 미수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하면서도 쓰레기 봉지 안에 깨진 찻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미수를 태우고 시내로 향했다. 쌀국수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는 몇 시간 전에 들른 커피숍에 다시 들어섰다. 어울리지도 않는 도발적인 차림에 길까지 물었으니 점원이 나를 기억 못할 리 없었다. 점원은 미수지였다. 나는 모르는 척 외면했다. 미수는 커피를 받아들더니 와현 바닷가로 가자고 했다. 미수는 차 안에서 쓴 커피만 홀짝였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했다. 바다에 이르자 미수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해안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도 미수의 뒤를 따라 걸으며 좀 전에 보았던 강아지를 찾아보지만 강아지는 보이질 않았다. 우리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오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파도는 우리를 덮칠 듯 사납게 밀려왔다. 허둥대며 뒤로 물러섰지만 파도는 발등을 적시고 물러갔다. 어딘가 앉아서 얘기를 해야만 했다. 나는 차의 트렁크를 열어 돗자리를 꺼내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해는 늦가을답게 짧아져 있었고 우리는 작은 섬나라에 앉아있는 커다란 거인 같았다. 바닷가 작은 숲 덤불은 비밀을 간직하기 어려울 듯 훤히 들여다보였다. 대학 시절 미수를 만나기 위해 과로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났다. 과 친구들은 미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마지막 학기였다. 미수네 집 앞 골목에 있는 가로등 밑에서 은행나무 잎들을 발로 툭툭 차며 미수를 기다렸다.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으슥한 곳에서 저녁도 걸은 채 8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미수는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낮에 학교에서 미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던 같은 과 남자와 함께였다. 나는 그와 헤어지라고 말했다. 그때 나를 노려보던 미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어쨌든 미수는 순순히 그와 헤어졌다. 그렇다고 미수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언젠가부터 미수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아주 가끔씩 불놀이처럼 서로의 몸을 탐하던 기억을 그녀는 잊어버린 듯했다. 미수는 졸업을 하자마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미국에 있는 미수에게 자주 전화했다. 미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내 전화를 피했다. 나는 결국 자동응답기에 결혼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소식을 듣고 미수는 1년여 만에 귀국했다. 장승같이 키만 큰 교포놈과 함께였다. 내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과시하듯
그는 줄곧 미수의 허리를 껴안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그 손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나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있기 힘들었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마이클은 친절하게도 집까지 바래다 준다며 택시에 올랐다. 미수는 내키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 셋은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돌아설 때였다. 나는 내가 집에서 키우는 미니 장미를 마이클과 미수의 결혼 선물로 주고 싶다며 미수만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남편은 퇴근 전이었다. 나는 거실에 들어서자 미수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했다. 미수는 버둥대며 나를 밀쳐내려 했다. 버둥대는 모습이 흡사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의 몸짓처럼 나를 더 자극시켰다. 그 순간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마이클이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우리 사랑을 엿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보란듯이 거칠게 미수의 블라우스를 잡아당겼다. 미수가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나는 마이클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서야 미수를 놓아주었다. 그 며칠 후 마이클은 미수를 만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미수는 담담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만을 보내왔다. 내려앉기 시작한 석양은 우리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였다. 미수는 잠자코 석양을 바라보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미수의 말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운 말투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은 네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고 꿈에 네가 보이는데 안 좋아 보여서. 나는 무심한 척 담담하게 말하며 미수의 근심 어린 눈길을 마주 보았다. 그래, 별일 없는 거니? 한국엔 언제 돌아왔어? 그때 마이클하곤. 나는 미수의 긴 머리를 쓸어올리며 살짝 어깨를 감싸 안았다. 좀 전처럼 미수의 기세에 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미수를 내게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수는 내 손을 거부했다. 나는 미수에게 매달리다시피 손을 거머쥐었다. 그러지 마, 미수야. 네가 정말 그리웠어. 순간 미수가 벌떡 일어섰다. 서서 멍하니 바다 쪽에 눈길을 주고 있더니 갑자기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누른 후 말했다. 희자쌤, 나 미수야. 조금 있다가 친구 보내고 케이크 사서 갈게. 미수는 좀 이따 있을 생일 파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건 나에 대한 능멸이다. 중학교 그때 이후 난 너 때문에 생이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다른 사람 생일 파티나 신경 쓰고 있어. 넌 지금 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짓밟기까지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 미수를 노려보았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나는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미수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다만 바라보았다. 파도는 느리고 천천히 움직여 부드럽고 따뜻하던 모래를 서서히 움직이는 차가운 물살에 휘말리게 했다. 낮고 조용한 파도였다. 이윽고 미수가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차갑기만 한 눈길이 뵐 것처럼 나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그 사이 태양은 드디어 붉은 노을을 남기고 쓰러졌다. 우리는 얼굴을 노을에 물들이며 각자의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회한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준 미수는 날 떠나려고만 하고 있었다. 미수가 떠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미수를 통해 겨우 알게 된 본성을 과연 나는 잊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도리질했다. 어떻게든 미수를 내 곁에 두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너랑 예전처럼. 뭐라고? 누구 맘대로 자고 가? 너는 요즘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직도 그렇게 네 중심이야? 미수의 갸름한 눈에 얼음심지가 돋아난 것 같았다. 나는 그 눈을 마주 쏘아보았다. 넌 내게 재앙이야. 내가 처음 사귄 남자도 마이클도 너 때문에 헤어졌어.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넌 이미 결혼했었어. 그래서 난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마이클을 소개시켰어. 그런데 넌 결국 그를 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 그게 왜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데? 넌 내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미수는 막막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얼음 기둥처럼 서 있는 미수의 옷깃을 부여잡고 나는 남편과의 작별을 알렸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너만을 찾아왔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며 나를 받아달라고 했다. 미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한없이 우울하고 슬픈 눈길이었다. 연민이 담긴 듯도 했다. 이윽고 미수가 입을 뗐다. 그때 난 사춘기였어. 호기심 투성이의 사춘기.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겐 성도 우정도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뿐이야.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 착각하지 마. 난 너의 애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내가 미안한 건 다만 너도 알지 못했던 너의 정체성을 내가 일깨웠다는 거야. 그 때문에 나도 치를 만큼 치렀어. 난 이제 너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 돌아가. 가서 제발 날 잊어버려. 미수는 이제야 말문이 트인 사람 같았다. 나를 사랑하지도 여자에게 관심도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미수는 이제 가슴에 솜털 하나까지도 일깨우던 나의 연인이 아니었다. 나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한 셈이었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신음하듯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랬다면 진작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말했어야지. 해결할 일이 있다고 둘러대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를 정리했어야지. 그랬다면. 내가 미쳐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미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다. 미쳤어. 너는 미친년이야. 네가 가진 갈망은 사랑도 우정도 아니야. 그건 더러운 욕망일 뿐이야.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미수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바다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 나도 일어나 그녀를 따랐다. 바다의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녀가 날 돌아보며 외쳤다. 나는 네가 아니라 남자를 사랑한다고. 알겠어? 미수는 온 세상이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는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거침없이 내게 퍼부었다. 은주 네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리고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나쁜 년. 나는 물속을 나와
차를 향해 걸었다. 사위는 주위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내 심장은 빨라지고 물에 젖은 탓인지 온몸이 떨렸다. 모래 때문에 신발도 거추장스러웠다. 주위는 너무나 고요해 내 심장 소리까지 미수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이윽고 차 앞까지 온 나는 맨발이었다. 가방을 열어 차키를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미수는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순간 불빛 속에서 눈을 커다랗게 뜬 미수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어쩌자는 작정은 없었다. 그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싶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차는 그대로 내달렸다. 어디선가 아 가는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어놓을 듯 들려왔다. 나는 멍한 채 차를 세웠다.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미수가 쓰러져 있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구름에 가려있던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미수 곁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피가 흘러내려 미수의 이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미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미수의 이마에 떨어졌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강아지 2마리가 모래와 피로 뒤범벅이 된 내 손을 혀로 핥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축축하고 말랑말랑한 혀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검은 바다를 바라보는 눈가가 하염없이 잦아들었다.